즐겨십니다. 이제 CG의 그 융합적 성격에 대해서 여러분이 박재욱 감독의 설명을 들었고요. 이제 실제로 그 유명한 CG 영화인 어벤져스 게임, 엔드게임, 그 어떻게 CG가 사용됐는지 한번 보고, 그러나 다른 그 인터페이스라는 영화를 통해서 CG가 모든 영화의 해답은 아니다. 어떻게 실제 실제 실물 장면과 CG가 정말 절묘하게 잘 결합이 되어야 진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영화가 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에도 기술 만능, 과학기술 만능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과학기술만 발전했다고 인간이 과연 살만하고 행복하게 되는가?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실제 우리 인간의 그야말로 생체적인 또 심리적인 또 정신적이고 영적인 삶이 진정으로 행복해야 우리의 만족도가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도 함축하고 있죠. 한번 그러면 이 두 가지 영상을 통해서 그 CG의 능력과 한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삐맨입니다. 영화 전체의 90% 이상의 컴퓨터 그래픽이 사용된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만큼 어벤져스 엔드게임도 방대한 양의 컴퓨터 그래픽이 사용되었다는 점은 많이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블이 직접 공개한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컴퓨터 그래픽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2023년의 캡틴 아메리카와 2012년의 캡틴 아메리카의 싸움입니다. 우선 두 캡틴이 만나고 방패를 맞닥뜨리는 장면인데요. 이때 양쪽에서 달려오는 인물들 중 2023년의 캡틴은 스턴트맨을 촬영한 뒤 크리스 에반스의 얼굴만 합성한 것이고, 2012년의 뉴욕 캡틴이 크리스 에반스 본인이었습니다. 이 장면의 놀라운 요소들은 이들이 서로에게 달려가는 발판 부분만 실제 세트이고, 방패도, 배경도, 방패끼리 맞닥뜨렸을 때의 각종 효과, 그리고 2012년에 뉴욕 캡틴이 쓰고 있는 헬멧까지도 컴퓨터 그래픽인데요.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이날 촬영이 끝날 때까지도 제작자들은 관객들이 두 명의 캡틴을 분간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When we started testing the movie, people were losing track of which cap was which. So 그렇게 시작된 두 명의 캡틴을 차별화하는 고민은 컴퓨터 그래픽 제작사 롤라라는 회사의 기술이 사용되었는데요. 이는 단순히 없는 헬멧을 씌우는 기술뿐만이 아니라 두 명의 캡틴 아메리카가 뒤엉켜 싸울 때에도 사용되었습니다. 먼저 이들은 크리스 에반스가 앞에서 목졸림을 당할 때와 뒤에서 목졸음을 할 때를 나눠서 촬영했다고 하는데요. 각각 총 3개의 카메라로 3개의 앵글에서 촬영한 뒤 가장 잘 촬영된 영상들을 선택해서 뒤쪽의 캡틴 아메리카에게 크리스 에반스의 얼굴을 합성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문제는 크리스 에반스의 얼굴이 스턴트맨의 얼굴보다 작았다는 것인데요. 결국 촬영본의 스턴트맨의 얼굴을 컴퓨터 기술로 꾸긴 다음에 그 위에 크리스 에반스의 얼굴을 덮어 씌우는 방법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한편 이 두 사람의 싸움이 벌어지는 스타크타워 내부도 제작자들의 굉장한 노력이 필요했는데요. 우선 캡틴과 캡틴이 싸우는 모든 장면은 촬영 각도에 따라서 실제 세트와 스턴트맨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인물과 배경이 100% 컴퓨터 그래픽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관건은 실제 촬영과 컴퓨터 그래픽 영상이 어색함이 없이 이어지게 하는 것이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두 캡틴이 다리 아래로 떨어지는 순간은 실제 촬영, 높은 위치에서 떨어지는 것은 컴퓨터 그래픽, 다시 계단을 부닥치며 떨어지는 것은 실제 촬영이었습니다. 불과 7초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자연스럽고 아파 보이는 장면은 컴퓨터 그래픽으로 제작된 건물, 스타크타워 내부의 의자나 책상들, 캐릭터, 빛 효과, 깨진 유리, 색감 조절 등 총 9개의 단계로 이뤄진 그래픽 효과가 적용된 장면으로 디자인부터 제작까지 총 3년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최종 전투에서 타노스와 1대1로 싸우는 캡틴 아메리카 장면에도 작은 비하인드들이 있는데요. 우선 캡틴이 처음으로 타노스에게 멸니리를 던지고 나서 받는 장면은 순간적으로 움직이는 카메라와 크리스 에반스의 모션만 사용해서 멸니리를 잡은 척을 하는 것이었고,
Assemble. 어벤져스 애셈블 당시에는 부서진 방패 이외에는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으며 타노스에게 방패와 멸리르로 맹 공격을 퍼붓는 장면은 양손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타노스 대역의 스턴트맨과 합을 맞춘 것이 다였다고 합니다. 물론 장면에 따라서는 방패를 들고 멸리르 대신 막대기를 들고 촬영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여러모로 이런 환경에 몰입해서 액션을 펼친 크리스 에반스가 참 대단해 보입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 헐크입니다. Have some eggs. I'm so confused. 이번 영화를 통해 처음 공개된 스마트 헐크의 첫 등장 장면인 식당에서 대화하는 장면은 마찬가지로 자연스러움이 관건이었다고 하는데요. I'm wearing shirts now. Yeah. 타노스를 연기한 조시 브롤린이 대부분의 경우 다른 배우들의 시선 처리를 위해 실제 타노스의 얼굴이 위치해 있는 막대기를 등에 달아놓는 데 반해 마크 러팔로는 실제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면에서는 배우들의 편의를 위해 발판 등을 마련해 자연스럽게 시선 처리가 되게 했습니다. 배우들을 위한 제작자들의 배려를 또 느낄 수 있었던 점은 당연히 팬케이크마저도 나중에 CG로 덮어 씌울 예정이었지만 온전히 마크 러팔로의 연기를 위해 세트에 배치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비록 이날 촬영에도 마크 러팔로의 안면 움직임이 녹화되었지만 대화 시의 표정과 움직임 등을 더욱 세세히 잡아내기 위해 따로 마련된 세트에서 재촬영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스마트 헐크는 의도적으로 과거의 뉴욕 헐크보다 작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또다시 제작자들의 노고를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은 과거의 헐크의 파일을 가져다 쓰지 않고 엔드게임을 위해 뉴욕 헐크도 다시 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먼저 완성된 뉴욕 헐크의 특징들을 기반으로 마크 러팔로의 얼굴이 좀 더 드러나도록 변형시켰는데요. 키도 기존 헐크가 2m 40cm 정도인데 보다 12cm 정도 작게 설정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타노스입니다. 사실 타노스의 외형적인 부분은 인피니티 워가 개봉하기 약 반년 전에 완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는 디지털 도메인이라는 제작사가 전담으로 한 것입니다. 이들은 타노스라는 캐릭터의 조시 브롤린의 얼굴을 담기 위해 총 60개의 카메라와 조명으로 가득한 방에서 조시 브롤린의 얼굴과 표정에 따른 움직임을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타노스와 조시 브롤린의 중간 지점을 찾는 것이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마블 쪽에서도 납득할 만한 기본 비주얼이 완성되자 이제는 실체에 가까워지도록 얼굴에 주름과 모공 등을 추가해서 실제 피부와 같은 질감을 표현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60개의 카메라로 저장해둔 조시 브롤린의 안면 근육 데이터를 삽입해 안녕. 난 성덕고 3학년 6반 구예나. 친구들 앞에선 쿨한 척하지. 네, 광고였습니다. 조시 브롤린의 표정으로 움직이는 타노스의 얼굴이 완성되었는데요. 하지만 일부 표정들은 타노스의 얼굴로 표현했을 때 강렬하다는 느낌이 없어서 데이터를 조정해서 더 강한 느낌을 주고자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타노스의 얼굴이 완성되자 이제 디지털 도메인은 마블에게 타노스의 완성본에 초안을 전달했는데요. 그게 바로 이 영상입니다. Now I got the information that I need, and now I have to break your neck. It's just the way it is. I'm just a messenger.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타노스의 외형은 인피니티 워 개봉 반년 전에 이미 완성에 가까웠는데요. 이후 디지털 도메인은 영화 촬영 현장에서 조시 브롤린이 연기를 할 때 감독들이 현장에서도 타노스를 느낄 수 있도록 특수 카메라를 모든 영화 촬영 카메라에 부착하고 타노스의 간략한 버전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적용된 모니터도 제공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그 외의 것들인데요. 먼저 뚱르가 있습니다. We had a big sort of fat suit, which I think was sort of 60 or 70 pounds. 토르가 살쪄 보일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 이 수트는 무려 30kg 정도 되는 무게에 통풍도 안 되어서 크리스 햄스워스가 상당히 고생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It was the hottest I've ever been. 여기에 가발과 수염만 붙인 것이 아닌 얼굴도 더 펑퍼짐해 보이도록 입에 물고 있는 도구도 있었습니다. It was a different Thor. Hi, my name's Thor. 22 years old. Live on Asgard, and I like sugar. 참고로 베렌나루도 나중에 수트 위에 붙였다고 합니다. Is he asleep? No. I'm pretty sure he's dead. 또 놀라운 것은 토니와 캡틴이 함께 1970년대 뉴저지에 위치한 군 부대에 들어갔을 때인데요. 너무나도 자연스러워 보이는 이 거대한 부대는 실제 촬영 당시에는 화면 바로 앞에 건물과 사람들, 그리고 차량까지만 실제 촬영본이고 그 뒤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컴퓨터 그래픽으로 완성된 장면입니다.
한편 이제는 컴퓨터 그래픽 기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많은 분들이 아시기 때문에 수트형 아머를 입고 있는 모든 캐릭터들은 모션 캡처 수트를 항시 입고 있어야 한다는 점은 잘 아실 텐데요. 놀라운 점은 양자 터널용 수트의 경우에는 배우들이 모션 캡처 수트를 입지도 않았고 실제 양자 터널 수트를 입은 적도 없었습니다. 배우들마저도 본인들의 기본 수트 위에 양자 수트가 입혀졌다는 것을 개봉 후에나 알았다고 하는데요. 이는 촬영 당시만 해도 양자 수트의 디자인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였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제작 비화는 캡틴 마블에게 스파이더맨이 건틀렛을 넘겨주는 장면인데요. Peter Parker. Hey, Peter Parker. You got something for me? 먼저 두 배우의 대화 장면은 따로 촬영한 뒤 편집으로 붙인 것이며 더 놀라운 것은 스파이더맨이 캡틴 마블에게 건틀렛을 넘기는 순간은 애초에 스파이더맨 배역의 톰 홀랜드가 아닌 스턴트맨이었습니다. 여기에 캡틴 마블의 수트는 촬영 후 디자인이 변경되어서 그래픽으로 덮어씌운 것이고 뒤쪽에 있는 발키리도 100% 컴퓨터 그래픽으로 추가된 것인데요. 재미있는 것은 발키리가 포털을 통과해 처음 착륙할 때는 말 모형 위에 실제로 앉아 있었습니다. Assemble. 이외에도 어벤져스 엔셈블 이후 바로 시작되는 전투는 실제 촬영 때에도 대부분의 배우들이 참석해 있었는데요. 반대로 타노스 쪽은 고작 6명의 스턴트맨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Again, just to kind of let it. He just came with 6. Yeah. Oh no.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원테이크로 보이는 이 장면에서 블랙팬서, 오코에, 슈리순으로 카메라가 이동을 하는데 이 세 사람 모두 따로 촬영을 한 뒤에 합성을 한 것인데요. 그 후에 나오는 드렉스의 공격의 경우에는 대형 샌드백을 초록색으로 감싸서 올라타게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컴퓨터 그래픽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벤져스 엔드게임에는 ILM, 디지털 도메인, 프레임스토어, 시네사이트, 로라 VFX 등 셀 수 없이 많은 팀과 인력이 투여되었습니다. 이들 중 시네사이트는 유튜브에 직접 자신들이 제작한 엔드게임의 컴퓨터 그래픽을 상세히 분석한 영상도 올려놓았는데요. 시네사이트는 영화에 삽입된 264개의 장면의 컴퓨터 그래픽을 맡은 팀으로 영화의 전체 비중을 고려하면 그렇게 많은 장면들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려 160명의 그래픽 담당 기술자들이 8개월 동안 제작한 것이었습니다. 지하 터널을 달려오는 아웃라이더들부터 나노 건틀렛까지 완성한 시네사이트 팀을 비롯해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만드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그래픽 제작사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CG가 모든 영화의 답은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인터페이스라는 영화의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의 발전은 영화와 TV에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불가능한 소재를 가능하게 만들었고 번거로운 촬영을 훨씬 수월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 그래픽의 사용이 영화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마법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보시는 영화들은 지난 3년간 기존 작품에서 이어지는 시리즈 영화를 제외한 단일 작품 중에서 평단의 혹평과 흥행참패라는 이관왕을 달성한 대표적인 폭망 영화들입니다. 영화 한 편 제작에 최소 1억 불 이상 투입된 이 영화들의 평균적인 제작비는 1억 4천만 불, 우리 돈으로 1,700억 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평균적인 손해 역시 1억 불이 넘어가죠. 표를 자세히 보시면 제작비 대비 박스오피스가 높아서 이건 손해가 아닌데 싶은 영화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의 수익은 순수 제작비와 박스오피스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프로모션 비용과 극장 배급비 같은 제작비에 포함시키지 않는 외부 비용을 감안하면 미이라의 경우에 2억 불을 투자해서 4억 불의 박스오피스 성적을 거뒀지만 실제로는 1억 불 가까운 손해를 본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화들이 상업적으로만 실패했느냐? 아닙니다. 메타크리틱 평점으로 8편의 영화 중에서 가장 높은 평점은 발레리안 천기행성의 도시로 51점, 최악은 지오스톰으로 21점입니다. 8편 영화의 평점을 평균으로 계산해보면 38점밖에 되지 않는데요. 엑스맨 시리즈의 최악으로 평가받는 다크 피닉스가 43점인 걸 감안하면 이 영화들의 수준이 어떤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더 크고 스펙타클한 재난을 만들어내고
고리타분한 아더왕의 전설에 판타지를 입히고 조잡한 특수효과로 가득했던 특촬물을 블록버스터로 만들고 수십 년간 사랑받은 뮤지컬을 실사로 만들어보자. 이 8편의 영화 모두 컴퓨터 그래픽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제작이 불가능했던 영화들입니다. 아니 정확히 얘기하자면 컴퓨터 그래픽 기술로 거의 모든 배경을 채우거나 모션 캡처 기술로 인물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바꾸지 못한다면 영화의 기획 자체가 불가능했던 영화들이죠. 하지만 이 영화들이 관객과 평단 모두에게 싸늘한 외면을 받은 이유는 이 영화들을 가득 채우고 있는 컴퓨터 그래픽 때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컴퓨터 그래픽 하나에만 의존해서 시작된 기획, 다시 말하면 영화의 태생 자체가 컴퓨터 그래픽 말고는 담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영화의 컴퓨터 그래픽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그 반대편에서 언급되는 감독이 한 명 있습니다. 헐리우드의 모든 감독들이 디지털 카메라로 넘어갈 때 40kg이 넘는 아이맥스 필름 카메라를 핸드헬드로 찍는 감독. 실제 트레일러를 전복시키고 실제 비행기를 추락시키고 실제 세트를 360도 회전시켜가면서 영화를 만드는 이 감독, 바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죠. 아날로그 영화 촬영 방식의 마지막 보루를 할 수 있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SF 영화를 하나 만들었었습니다. 2014년 인터스텔라였죠. 인터페이스가 아니라 인터스텔라. 죄송합니다. 저도 봤어요. 인터스텔라에서는 너무도 당연히 컴퓨터 그래픽이라 생각했던 부분들이 대부분 실제로 만들어진 특수효과입니다. 신기한 형태로 주인공들을 보좌하던 로봇 타스와 케이스도 사람이 직접 조종한 로봇입니다. 우주선의 모든 기기들과 디스플레이 역시 실제 작동하는 장치들로 만들어졌고요. 창밖으로 보이는 우주의 풍경들은 모두 LED 스크린으로 직접 투사한 이미지입니다. 철저한 고증과 전문가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가장 현실적인 우주복이 실제로 제작되었고, 무중력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세트 전체를 거꾸로 매달고 배우들에게 와이어를 달아 촬영했습니다. 가장 황당한, 솔직히 이런 것도 실제로 촬영해야 했나 싶은 부분은 로케이션입니다. 얼음으로 뒤덮인 행성, 끝없는 물로 가득한 행성을 CG 없이 촬영하는 건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모든 행성들의 모습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 실제 촬영된 장면들입니다. 지형지물 없이 수평선만 보이는 이 장소를 찾아내기 위해서 제작진은 1년 가까이 전 세계의 모든 바다를 찾아 헤맸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무릎 정도밖에 되지 않는 수심이 수 킬로미터 펼쳐져 있지만 큰 파도가 치지 않는 이 바다는 아이슬란드에 있는 실제 장소입니다. 촬영 장비를 현장으로 옮기는 데만 수개월이 걸렸다고 하고요. 심지어 바다 입구까지 차량이 올 진입로가 없어서 15km에 달하는 도로를 직접 포장했다고 합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얼음으로 가득한 이 행성도 아이슬란드에서 촬영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망망한 얼음 위로 걸어가는 주인공들의 모습도 어떤 특수효과 없이 실제로 그냥 배우들을 저 한복판으로 걸어가라 이렇게 하고 촬영한 거죠. 모든 문과 기계장치들이 실제 작동하는 우주기지, 이 하나밖에 없는 기지 세트가 폭파되는 장면도 실제로 단 한 번의 폭발로 촬영되었습니다. 보통 영화에서는 먼지나 연기를 거의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내는데요. 하지만 인터스텔라의 먼지는 실제 먼지입니다. 유기농 재료로 먼지를 만들고 이를 수많은 팬으로 실제 날려서 촬영했습니다. 옥수수로 가득한 벌판 한가운데 위치한 주인공 쿠퍼의 이 외딴 집도 원래 있던 집이 아니라 주변 모든 땅을 임시로 매입하고 제작진이 실제로 지은 집입니다. 수만 평에 달하는 이 옥수수밭, 물론 모두 이 영화를 위해서 수개월 전에 직접 심은 옥수수입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이렇게 CG가 아닌 실제 촬영에 집착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실제 공간에서 느껴지는 현실감, 실제 만져지고 느껴지는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배우들의 교감이 관객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된다는 신념 때문이죠. 물 행성에서 앤 해서웨이가 연기한 브랜드가 다가온 헤이를 보고 무척 당황하는 표정이 등장하는데요. 이 표정은 촬영 중에 우주복에 구멍이 나서 영화의 바닷물이 우주복 안으로 들어오면서 실제 당황한 표정이 그대로 영화에 사용된 장면이라고 합니다. 이 헤일에서 탈출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면의 촬영은 영화 속 상황과 동일하게 우주선을 엄청난 충격으로 흔들어대면서
창밖에는 LED 스크린으로 투사된 헤일의 모습이 배우들에게 실제로 보여졌습니다. 여기에서 보여지는 주인공들의 표정은 단순한 연기가 아니라 실제 상황이었던 거죠. 네, 또 광고예요. 마지막 광고. 인터스텔라는 1억 6천만 불의 예산으로 만들어져서 전세계 6억 7천만 불의 흥행을 기록했고 아카데미 4개 부문 후보에 올라서 시각효과상을 수상했습니다. 물론 인터스텔라에도 컴퓨터 그래픽이 사용되었습니다. 우주선의 발사 장면이나 블랙홀의 모습처럼 일부 장면에서는 100% 컴퓨터 그래픽이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우주를 배경으로 한 SF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인터스텔라에는 그린스크린 앞에서 촬영한 장면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블랙홀의 내부도 세트와 조명을 이용한 카메라 트릭으로 촬영되었고요. 영화의 메인이 되는 우주선의 모습도 미니어처 기법으로 촬영되었습니다. 이런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고집이 무조건 CG보다 우월하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직접 보고, 만지고, 또 교감하는 인터스텔라의 촬영 방식이 영화의 핵심을 가장 잘 담아내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우주를 배경으로 한 인터스텔라는 사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랑의 감정을 배우들에게, 관객들에게 고스란히 전달하기 위해서 감독은 그린스크린이 아닌 실제 로케이션과 앉을 수 있는 세트를 고집했습니다. 결국 크리스토퍼 놀란이 고집한 건 아날로그적인 촬영 방식이 아니라 이야기와 감정이라는 변하지 않는 영화의 핵심 가치였던 겁니다. 스타워즈 세계관의 스피노프 시리즈인 만달로리안에서는 실제 로케이션과 그린스크린의 장점을 하나로 더한 새로운 촬영 방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로 360도로 설치된 LED 스크린인데요. 높이 6m, 지름 22m에 달하는 LED 스크린에 언리얼 엔진을 통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영화의 배경들을 실시간으로 투사합니다. 우주선을 비롯한 실내뿐만 아니라 석양이 지는 노을 같은 야외 환경까지 실제와 이질감 없이 거의 완벽하게 구현되고 이를 실시간으로 촬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스크린에 투사되는 배경이기 때문에 실제 로케이션이나 만질 수 있는 세트처럼 완벽한 교감이 이루어지진 못할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새로운 방식을 통해서 연기를 하는 배우들뿐만 아니라 영화를 만드는 제작진까지 실제 영화에서 구현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보고 체험하면서 촬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은 영화를 촬영하는 수많은 방법 중 하나의 선택지일 뿐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마법이 아닙니다. 실제 촬영과 컴퓨터 그래픽이라는 섞이지 않을 것 같던 양극의 두 방법은 다양한 기술의 발전과 함께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융합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실험 단계에 불과하지만 이런 기술이 점점 발전하게 된다면 언젠가는 실제 로케이션과 그린스크린의 경계가 사라지는 그날이 오게 되지 않을까요? 결국 기술은 기술일 뿐 이야기와 감정이 중요한 영화의 핵심으로 돌아가는 날이 오게 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빨간도깨비였습니다. It's not about camera magic. Yeah. I mean, when I'm looking at student films or I'm looking at first-time directors' short films, I'm not looking for how great the camera is. I mean, so many people, I can look at any TV commercial and know that there are directors out there that can place a camera and sell a product because they tell a story that holds together and is compelling and original. And that's the secret. You know, I'm more interested in a storyteller who doesn't know anything about where to put the camera than someone who knows everything about the camera but nothing about the story process. 여기까지 오리지널 스토리텔링, 오리지널 삶의 이야기가 가장 소중하다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추위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